본격적인 발제로 들어가 보죠. 오늘 첫 번째 발제는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조선일보 손녀폭언이 남긴 것. 굉장히 핫한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다. 당연히 어른에 대한 얘기겠거냐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어린 애에 관련된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에 좀 일단 첫 번째 놀랬고, 두 번째로는 또 아주 처음에 그 조선일보, TV조선 여기서 나온 반응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감정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냐면은 뭐 그 방송국에 대해서도 형사적, 민사적 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방송국이 MBC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 그 해고되신 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협박을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이게 좀 정상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었었는데 반면 교사가 있었나 봐요. 다른 그 사건들 때문에. 왜냐하면 곧바로 어제 저녁에 또 딱 TV조선 대표님께서 사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확실히 중요하구나.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하고 이 사건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과 김준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글쎄 이게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보면 부적절하죠. 전 녹취는 듣지 못하고 이제 대화 내용 올라온 것만 봤거든요. 텍스트로만 보셨군요. 텍스트만 봤는데 뭐 어마무시하죠. 사실. 사실 들으면 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전 들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 딸도 둘째가 10살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보면 제 딸을 보면 제 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10살 아이들이 그렇게 50 넘은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딸도 10살인데 그죠?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막 인형 가지고 놀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재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죠? 본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80년대 남미 문학의 그 전성기랄까 르네상스가 왔을 때 현실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현실적으로 얘기한 걸 이제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매지컬 리얼리즘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새삼 나더라고요. 저희 수준의 격이 갑자기 확 올라가네요. 우리 사회에게 허구.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뭐 서사나 이제 소설이나 드라마를 쓰시는 분들은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인가라는 얘기고 이제 저 일반 사람들은 이제 막장 드라마 비판하던 게 이게 사실 사실주의였구나라고 이제 납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럴 때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들고 그 오너가 일가들의 많은 리스크들이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뭐 그 전에도 또 어느 뭐 재벌 집안의 초등학생이 또 뭐 집단 폭행이랑 연루됐다 말다 가지고 이제 또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너 리스크 문제가 좀 10대까지 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뭐랄까 사회적인 공인이거나 뭐 이른바 지도층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참 가정교육에 좀 충실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차제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계기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제보를 받은 기자였다고 하면 고민을 좀 상당히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의 문제고 하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보도가 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제가 보기에는 횡령 배임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회사 차고 그 운전기사분의 월급을 회사에서 줬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사실은 사법시험의 문제는 뭐 횡령 맞아요. 아하. 뭐 단돈 100원도 횡령이면 횡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되고 이러이러 회사가 아니 자기 일 시키면 뭐게 1 무죄 2 횡령. 무죄하면 내년에 다시 시험 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횡령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입건해서 처벌하는 거 별개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선일보 잘했고 못했고 떠나서 여기 조선일보 법률 대리인 대답을 보면 당연히 횡령 대입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임시 방편으로 쓰고 정상한 것으로 알아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닌 건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가로하고 엄격하게 말하면 횡령인데 이거 액수도 얼마 안 돼. 이게 뭐 처벌받을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는 워딩이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집에서 뭐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운전기사를 이제 운전하시는 분을 도우미를 쓰시는 어떤 큰 회사의 오너들 중에 다 조사하면요. 이거 안 걸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실무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 버스 기사들이 예전에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잔돈을 눌러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 운송회사의 버스 운전기사 되시는 분이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마 몇천 원을 아마 그 횡령으로 걸렸을 거예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실제로.
그분은 사실은 그 몇천 원 횡령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예. 해서 행정소송을 했었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이제 졌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몇천 원이라도 어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횡령이 이제 인정된 판례였는데 예.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취지로 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재벌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 사실은 그 운전기사분 월급도 몇백만 원씩 하실 텐데 그런 거를 장기간 동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몇천 원하고 사실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판례들이 좀 예. 다른 식으로 나오더라. 예.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안타까운 예. 군 장성이나 뭐 고위공무원분들이나 뭐 회장님들이나 다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했는데 어쨌든 예.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는 상장사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주들 입장에서 모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문제 제기를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선거권, 피선거권 이제는 만 18세로 가자입니다. 이게 현재는 투표권 기준이 만 19세인데 이걸 만 18세로 가져가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아까 그 방송 서두에 우리 시민보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OECD 국가 중에 만 19세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2005년에 20세에서 19세로 내려갔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18세 얘기하고 새누리 자유한국당 뭐 이런 쪽에서 20세 얘기하다가 이제 절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내릴 때가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됐고 제가 한 달 전에 방송 나와서 그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주 이제 그 공청회가 전문가 공청회가 있었는데 각 당에서 추천한 교수님들이 한 분씩 나오셨어요. 네 분이. 근데 네 분이 다 일치 단결해서 이제는 18세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지난 대선 직전에 그 당시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이제 확대하면서 요 얘기가 나왔다가 반대가 있어서 당시에 바른당, 국민의당, 민주당 세 정당에서는 3년 후 그러니까 2020년 총선 전에는 18세로 내리자라고 합의했던 바가 있어서요. 근데 이제 정개특위가 지금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연내 타결이 쉽진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최소한의 성과를 좀 내줘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연내에 그렇다면 원포인트가 있다면 이것만은 이게 아닐까 싶어서 오늘 좀 이걸 들고 왔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1학년생들이 3, 4, 6월생까지만 그렇죠. 투표권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하고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판단 유보예요. 저희 아이가 사실은 99년 10월생이에요. 첫 큰애가. 그러니까 이 투표권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그인데 제가 그 아이를 딱 보면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봤을 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완전하게 성숙되기가 좀 어려운 시기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여기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이 아이들도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좀 귀가 얇습니다만은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굳이 내릴 필요가. 수능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수능 어렵다던데. 내년에도 어려울 거라는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맞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과연 고3 그러니까 뭐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 나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고3인데 굳이 고3 교실까지 선거판을 끌어들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대한민국 유럽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유럽은 사실 투표율이 좀 낮아요. 별로 이렇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투표율 우리나라보다 좀 낮은 편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도 중간선거 같은 거 투표율 좀 낮은 이번에 좀 높았다고 하는데 그동안 평균 투표율은 우리나라보다 제가 알기로는 낮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가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좀 진영 논리가 좀 강한 국가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면 영국의 보수 진보의 어떤 대립. 미국의 물론 미국이 요새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국제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의 어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의 대립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의 좀 대립이 사실 조금 더 강한 편은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굳이 고3 교실까지 정치판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문자 주신 분이 1년 늦게 한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저는 뭐 거기에 사실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기다가 이제
저 외국과 다르게 네. 우리나라 현실이 입시가 굉장히 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힘듭니다. 저희 딸도 내년에 고3 되는데 지금 봐도 안쓰러워요. 예. 그 상황에서 예. 선거까지 와서 야, 너 총선 때 누구 뽑을 거야? 뭐 네. 예를 들어 2012년 기준 뭐 박근혜, 문재인 이거 네. 하는 게 맞을까? 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이제 불수능이냐 이제 물수능이냐 매년 논쟁인데 그거 그냥 하는 얘기고요. 수험생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면 교육부가 더 신경 쓰겠죠.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가질 때 청소년에 가장 맞닿은 정책들의 좀 변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정개특위 간사신데 네. 제가 공청회 방청을 시민 방청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선생님들이 좀 너무 격하게 정치적인 내용을 좀 지도하면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서 너무 이제 교실이 정치화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답하시는 교수님이 요즘 고3들 말 안 듣습니다. 선생님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보수 정당이 불리하다고도 보죠. 일반적으로. 네. 꼭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반론이죠, 사실. 네, 일반론. 근데 사실 저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18세 학생들을 제가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문자를 보면 대부분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지 않겠습니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확률이 사실 높긴 해요. 그러니까 자영자나 보수 정당 걱정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 이제 항상 이제 뭐 전교조를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자정교육 중에서 야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자꾸 그런 정치적인 발언들 하면 애들이 그거 들어가지고 선생님 따라서 찍는 거 아니야? 네, 아까 김준일 변호사님 말씀드리는 근데 말 안 듣는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들 영향을 많이 받죠. 사실 부모님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데 학생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 제일 싫고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좋아요. 뭐 이런 사람 뭐 얼마 있겠어요. 반대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18세 준다고 해서 뭐 자유한국당을 톡톡 분리하고 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걸로 조금 싫어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진보 정당 쪽에서는 노령 유권자가 늘어난 걸로 고령화, 인구 고령화를 조금 큰일 났네. 노인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점점 보수화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좀 깨져가는 것 같아요. 저는 큰 유불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분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4898번 끝번호 쓰시는 분이 다른 건 몰라도 교육감 투표권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공약이 학생 위주가 아니라 학부모 위주로 가고 있다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거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난번 우리 교육감 선거할 때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이 핵심이 되는 이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아이들의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반영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정말 모르더라도 이 교육감 선거 관련돼서는 줘야 된다. 또 하나는 투표권이라고 하는 거 지금 18세를 낮추냐 안 낮추냐 보다도 우리나라는 연령이 너무 이상해요. 어떤 거는 19세 적용되고 어떤 건 18세 적용되고 뭐 이상하거든요. 저는 이거 좀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발제인데요. 이번엔 김태현 변호사님 차례입니다. 네. 369가 그런 뜻이었어요? 모르셨습니까? 구를 몰랐어요, 제가 구를. 저희 첫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더 구한다. 집중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이혼주 의원은 왜? 역시 또 핫한 아이템이네요. 이혼주 의원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는 거는 기준을 어디서 잡고 누가 평가를 좀 다를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나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이현주 의원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관계자의 워딩.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저렇게 말했으면 어디 있냐 라는 것과 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면 본인의 주장들을 현 정부의 야당 의원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할 때 무조건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래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는 게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걸 제대로 설명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수 진영에 씨가 말랐다는 거죠. 지금 의원들 듣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러니 그 핵심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현주 의원이 그나마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러니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런 점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수 진영의 어떻게 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더 돋보일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바꿔 얘기하면 이현주 의원의 어떤 돋보임과
보수 진영에서의 등장은 그만큼 지금 보수 진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점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 거죠.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상당수의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탄핵된 대통령과 함께했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그때는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뭔가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과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이현주 의원은 과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질를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현 정부의 정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속수소 성장나 뭐 되냐? 경제가 이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여당 쪽에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니네가 집권했을 때는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이현주는 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유리한 측면, 그런 뭐 본인의 입장에서 그런 측면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잘못된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현주 의원이 뭐가 논리적이에요? 나름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제가 들어봤을 때 별로 논리적인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지지자가 아니시니까. 아니 저는 지지를 하든 안 하든 별로 저는 정치인들을 지지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분이 특별히 뭐 논리적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두 번째로 이분의 말이 맞으려면 본인이 그럼 혜택을 입은 거잖아요.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것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가졌던 그 논리하고 지금 가진 논리가 서로 배치되는 것에 대한 설명과 전제를 먼저 국민들에게 설득 가능하게 말을 하고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옮길 때마다 그 과거에 있었던 혹은 본인의 이제 기본 바탕이 됐던 예전에 자기가 말했던 것하고는 뭐 신경도 안 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전부 다 무조건 비난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좋아할 만한 말들을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김준우 변호사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